2월 4일은 입춘이라는데요. 창밖은 여전히 무채색 겨울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무채색 겨울을 잊게 할 화려한 이집트 황금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고대 왕들이 이집트 파라오에게 보낸 편지엔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당신의 나라에서는 금이 흙먼지처럼 굴러다니지 않습니까?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집트는 미라의 손톱부터 피라미드 꼭대기까지 온 세상을 금으로 도배했던 나라였습니다. 3000년 전 타오르는 태양 아래서 황금 공급망을 움켜쥐고 세계를 호령했던 이집트. 그들은 어떻게 모래 속에서 노다지를 찾아냈고 또 왜 그토록 황금에 집착했을까요? 지금부터 황금 왕국의 화려한 미스테리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이집트, 왜 황금 왕국으로 불렸는지 비밀을 풀어주실 분입니다. 수많은 발굴 현장 경험으로 이집트 역사를 가장 깊이 또 가장 쉽게 설명해 주시는 분이죠. 고고학자 광민수 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이집트 대박물관이 예. 무슨 양치기 소년도 아니고 열 거야 아니 못 맞아요. 열어 예. 하다가 예. 결국은 열었어요. 2025년 11월 1일 날 개관식을 했고요. 네, 드디어. 그다음에 11월 4일 날 그때부터 이제 일반에 공개되기 시작했어요. 아니 이게 양치기 소년이라고 제가 굳이 표현한 게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연다 하다가 맞아요. 저도 사실 이것과 관련해서 진짜 제가 양치기 소년이 됐었죠, 제가. 이번에는 열 거야 맞아요. 했었는데 그거를 제가 한 5년 정도 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집트 정부의 네. 그 공식 발표를 근거로 얘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요. 네. 이집트 정부도 항상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올해 연말에는 개관을 할 거야. 네. 하지만 그때 대보면은 슬쩍 지나가고 또 내년이 되면 올해는 진짜 할 거야. 이게 반복이 됐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할 황금 문명이 꼽히던 시절. 예. 네. 고대 이집트. 여기서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박물관은 이집트 문명 전체를 다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집트 문명은 물론 이제 여기 부침이 있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이 3,500년 정도의 시간이 대체로 다 그 전성기였었기 때문에 네. 이제 원하시는 시기를 다 볼 수가 있고요. 네. 언론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잠을 안 자고 봐도 70일이 걸린다라는 이야기가 제가 그래서 이게 도대체 70일이 어떻게 나온 계산인지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네. 70일을 분으로 환산을 하면 10만 800분이 되거든요. 네. 10만 800분이니까 대충 5만 점이니까 아. 한 유물당 한 2분씩 보면 70일이 걸린다. 요런 계산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2분만 못 보죠, 사실은. 2분 또 예. 2분 더 걸리죠, 사실은. 한 유물을 제대로 보려면. 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70일이라는 거는 가장 최소한의 시간인 것 같고요. 보통은 이제 뭐 가면 이제 뭐 몇 달, 뭐 어쩜 몇 년 걸릴 수도 있고. 사실 주요 유물을 꼽으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게 투탕카멘 무덤에서 출토된 유물만 5,400점이에요. 그렇게 많아요? 예. 사실 이 박물관이 의미가 있는 것이 네. 그 투탕카멘 무덤에 출토된 유물들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전체가 다 공개된 적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의미가 더 있군요. 예, 기껏해야 공간적인 제약 때문에 그 과거 구 이집트 박물관에서도 한 100점 정도만 전시가 되었었는데 이번 이 박물관에서는 네. 그 어마어마하네요. 이제 전체가 다 한 전시실에서 전시가 돼요. 진짜 작정하고 보여주는 거군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네. 진짜 환상적인데 물론 투탕카멘이라고 하는 파라오가 어떤 이집트 전성기의 군주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이 사람은 사실 권력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았었던 파라오인데 그런데 이 사람 무덤이 이제 도굴되지 않은 상태로 발굴이 되어서 네. 엄청나게 화려한 유물들을 보실 수가 있죠. 네. 설명이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직관적으로 아무런 지식이 없는 상태로 투탕카멘 유물들을 가서 보셔도 네. 그냥 매료되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보자마자. 예, 네. 그냥 오늘 이제 저희가 금리 이야기를 네. 이제 하게 될 텐데 그냥 금으로 다 그냥 뭐 황금이네. 이제 속된 말로 약간 다 떡칠을 해놨어요. 예. 그리고 실제로 투탕카멘 무덤에서 출토된 유물 전체에 사용된 금의 총량이 네. 대략 한 250에서 300kg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정말 덕지 막. 맞아요. 예. 황금 마스크만 해도 이게 금 순금 11kg. 마스크만요? 예, 마스크만 11. 그러니까 순금이 11kg 사용이 됐고, 어머나. 그다음에 투탕카멘 시신이 딱 들어가는 가장 안쪽에 있는 그 내관 역시 전체가 순금인데 여기는 네. 한 순금이 110kg 정도 사용이 돼요. 요즘 시가로 뭐 이거 죄송합니다. 요즘에 1kg에 한 얼마죠? 작년에 몇 번을 신고가를 기록해가지고요. 맞아요. 제가 예. 외울 수가 예.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금 가격을. 금값만 뭐 몇백억 나와 될 겁니다. 금값만. 무려 3천여 년 전에 어떻게 그렇게 화려한 금 컬렉션이 있었는지 전 인류의 욕망과 같은 이제 흐름이었잖아요. 예. 금이라는 게. 그런데 특별히 왜 고대 이집트에서 이렇게 황금이 유명했던 건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금이 흙보다 더 흔했단다. 예. 왜? 진짜입니까? 당연히 먼지가 더 많죠. 네. 금보다는. 네. 흙보다. 네. 금이 먼지처럼 많았다. 네. 요런 그 이제 문장이 있어요. 그 문장의 출처는 미탄니라고 하는 국가가 또 있어요. 네. 이집트 18왕조 시대 때 이집트의 최대 라이벌이었었던 국가인데 미탄니의 왕이 네. 투시라타라고 하는 왕이 이집트 파라오에게 네. 보낸 편지에 쓰여져 있습니다. 아, 남아 있군요. 그 문장이. 예, 예, 남아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보낸 편지의 주된 내용은 금 좀 주세요예요. 그렇게 흔한데 조금 더 쏴라 뭐 이런 거군요. 맞아요. 딱 그 네, 네. 내용이에요. 아니 형님네 나라에는 금이 먼지처럼 많다고 하는데 좀 주세요. 이런 내용입니다. 아니 그래서 그렇다면 어느 정도로 흔했길래? 고대 이집트 문명 시기 동안에 사용된 금의 총량을 이 연구자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대략 한 7.1톤 정도 되었다고 생각이 돼요. 7.1톤. 꽤 큰 양이죠. 네네. 근데 이게 오늘날 현대 인류 문명이 지금까지 인류가 사용한 금의 총량에 비교하면 대략 지금까지 한 20만 톤 정도 금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20만 20만 톤이요. 톤. 그중에 7.1톤은 그렇게 큰 양은 아닌 것 같지만 네네. 그 당시를 기점으로 한다면 그렇죠. 그 수천 년 전. 로마 제국 시대 이전 시대에 전 인류가 사용했었던 모든 금의 한 90%를 고대 이집트가 사용해요. 그러니까 7.1톤이라고 하는 그 숫자 자체보다는 네. 비율로 생각을 해보시면 네.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압도적이네요. 압도적인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 외국의 왕들이 이집트의 왕한테 금 좀 주세요. 금 먼지처럼 있다면서 좀 더 이런 써봐.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아. 근데 여기서 잠깐 새끼로 빠지면 불가리아 황금인간 관련돼서 콘텐츠도 요즘 좀 있더라고요. 예. 근데 불가리아 황금인간이 이집트 대피라미드보다 한 2,000년 정도 앞선 걸로 예, 제가 보도를 본 것 예.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인류에는 그 전에도 황금이 어쨌든 굉장히 귀한 거였고 예. 사람들이 찾는 거였는데 어떻게 이집트에서 이렇게 확 이게 꽃을 폈을까요? 먼저 그 해주신 질문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불가리아 황금이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 그 적절한 표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좀 과장된 거예요? 과장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황금인간이라는 표현이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냥 한국 언론에서 무슨 뭐 이제 칼럼이나 한국 네. 언론에 실린 칼럼이나 어떤 뭐 기사 같은 데서 사용이 되는 표현인데 공식적으로는 전혀 사용되고 있지 않고요. 그렇군요. 요거는 이제 불가리아의 그 마르나라고 하는 지역의 금속 병용기 시대예요. 네. 그러니까 신석기에서 동기 시대, 청동기는 아직 사용되지 않고 동기 시대로 넘어가던 시대의 유적의 무덤에서 금이 상당량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이집트 피라미드보다는 한 2,000년 정도 전이고 네. 투탕카멘보다는 한 3,000년 정도 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 또 한 가지 특이할 만한 점은 이 성기 가리개가 금으로 되어 있었어요. 너무 사치스럽다. 네. 네. 그런데 이 바르나 유적의 중요한 이유는 어떤 인류 문명사 차원에서 지금까지 확인된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어떤 금 장신구가 출토된 것들 중에서는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이기 때문에. 아, 시기적으로. 금이 있다고 해서 다 황금 문명을 또 꽃피우는 건 아닐 텐데 그렇죠. 이분들이 특별히 뭐 영리했을 수도 있고 좋아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역사적인 맥락이 있을 것 같아요. 고대 이집트에서는 이 황금에 대해서 인식이 어떤 거였죠? 이 사람들은 조금 더 특별했습니까? 고대 이집트인들은 네. 일단 그 신의 몸이 금으로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 신의 몸이. 신의 살이, 아. 신의 이 살이 전부 다 살점? 금이라고 네.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신성한 금속이죠, 당연히. 물론 이집트에서 금이 풍부했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뭐 금은 희귀성이 있는 그렇죠. 금속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이제 신성한 금속으로 또 네. 신성한 어떤 재료로 여겼었고, 그래서 이제 이집트에서 그 아마도 신상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신상, 이게 신전의 어떤 지성소에서 모시는 신상을 만들 때에는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아. 다만 네네. 그 신상의 실제 유물이 현재까지는 완벽한 상태로 확인되는 경우는 없고요. 왜냐하면은 뭐 다시 다 사용했겠죠. 네네. 나중에 일부가 재활용. 이게 어떤 신체 일부, 뭐 팔 일부분 이런 것들이 확인되는 경우는 있어요. 아. 신상의 이제 네네. 일부가 예. 어쨌든 지질학적으로 봤을 때 이제 신은 공평하지 않다고 항상 한쪽에 막 몰아주잖아요. 그렇죠. 금도 보면은 좀 몰아준 것 같아요. 맞아요. 이집트나 그 밑에 예. 남부 지역에. 그 매장량이 상당히 월등했던 건가요? 또 매장량하고 그걸 또 파내는 기술은 다 다르긴 합니다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그러니까 현대를 그 기준으로 하면 매장량이 엄청나진 않아요. 이집트와 누비아 지역이. 네네. 다만 채취가 쉬운 용이한 아, 그런 금의 양은 상당했었던 거죠. 일단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예. 요즘에는 이제 그 뭐 남아공 이런 데서는 막 굉장히 깊게 파가지고 이제 금을 채광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고대에는 대체로 물론 이제 이렇게 그 땅을 파가지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는 그냥 지표면에 노출되어 있는 금을 채취하는 거 방식이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금들이 많았었던 거죠. 그 인근에. 그 영화 보면은 그 아이들이 이렇게 물가에서 모래 이렇게 사금. 네. 아, 그걸 사금이라고 이제 하죠. 사금이라고 네. 하죠. 이렇게 모래 이렇게 네네네, 채질해가지고 맞아요. 이제 이집트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방식으로도 채취를 했었고요. 또 하나가 이제 고대 그러니까 이집트에 가면 이제 와디라고 불리는 지형들이 있어요. 이 와디는 네. 과거에는 강이 흘렀었던 지형인데 네. 지금은 물은 흐르지 않고 계곡 형태로만 남아 있는 그런 지역들이 사막 쪽으로 쭉 뻗어 있어요. 근데 그 와디들 중에서 어떤 특정 구간에 가면 그 아마 과거에는 이제 물 속에서 흐르던 그러니까 물 속에서 모래로 있었던 사금일 텐데 이게 네. 퇴적이 되면서 이렇게 나름의 층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네네. 그게 석영질의 돌에 껴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그 물속에 있는 모래를 가지고 사금을 채취하는 것과 비슷하게 그 돌을 갈아가지고 이제 네. 채취를 하는 방식으로 금을 채취했습니다. 네. 매장량이 압도적이었다기보다 어쨌든 그 인간이 당시 기술상 어쨌든 손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 위치에 네. 운 좋게 금이 많더라. 네. 그래서 그 당시 기준으로 하면 매장량이 압도적이었던 거죠, 사실은. 그 당시는. 왜냐하면 이게 금이 어디에나 다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그 당시 고대 이집트 문명이 존재하던 당시에 세계라고 할 수 있는 그 공간 내에서는 분명히 압도적인 양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 당시 지금처럼 꽉 들어찬 문명이 있었던 시기는 아니니까. 아, 그러네요. 생각해 보니까. 문명 기준으로 한다면. 그런데 아까 잠깐 이제 뭐 사금이나 굴을 어떻게 채집하는지 말씀을 좀 해주셨을 텐데 어떻게 채굴하는지. 당시에는 뭐 기계도 적정한 게 없었고. 근데 누군가 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왕들이 직접 막
갈고 이러진 않았을 왕들이 하진 거잖아요. 않죠. 네. 예. 누군가 시켰을 텐데 예. 누가 했습니까 이 채굴은? 그러니까 보통은 이게 사실 금을 캔다는 거는 네,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었어요 이 당시에도. 네, 왜냐하면 이제 이집트 문명은 나일 강변에서 보통 탄생을 하고 유지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요한 도시나 주요한 추락들은 다 나일 강변에 있어요. 근데 이 금이 많이 나오는 것은 사막 깊숙한 곳에 있는 아, 굉장히 몇백 킬로 떨어져 있는 네. 오지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금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그 원정대를 보내야 돼요. 그 자체가 엄청나게 큰 마음가짐과 준비가 필요한 것 같겠네요. 근데 그냥 그- 낙타 타고 가는 건가요? 낙타는 없어요 일단. 낙타 없어요. 네, 어머나. 낙타는 가축으로 사육되기 시작한 거는 그 알렉산드로스 이후, 그러니까 기원전 한 4세기, 3세기 이후부터 낙타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 낙- 당시에는 주로 이제 뭐 나귀 용도 있고요. 근데 주로 이제 많이 걸어가죠. 그냥 걸어가요? 주로 걸어가죠. 네. 예, 그래서 원정대가 이렇게 그 원정 대장은 귀족들이에요. 상당히 네네. 이제 높은 지위에 있는 귀족들이고 네. 또 이 귀족들은 그 원정대에서 성공적으로 무엇인가 금을 뭐 채광을 해온다든지 아니면 중요한 돌을 채석을 해온다든지 네.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일종의 업적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제 무덤에다가 되게 자랑스럽게 자기 자전적인 기록을 남겨요. 그런데 아무튼 직접 가서 노동을 하던 사람들은 이제 대체로 이집트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계층의 하층. 사람들이었을 것이고 그래. 보통은 이제 그 전쟁 포로들이 많이 여기 투입돼요. 포로를 여기에 활용했군요. 예, 전쟁 포로들이 가거나 아니면은 이집트가 이제 군대를 이끌고 가가지고 현지에서 그 노동력을 이제 착취를 해가지고 이제 사용을 합니다. 현지에서 이런 거 이면에는 이렇게 어두운 역사들이 있을 수밖에 없나 봅니다. 근데 또 네.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록들을 살펴보면 이 원정대의 비교적 네. 그 대우가 괜찮았던 네. 것으로 보여요. 그래요? 그래서 뭐 단편적인 기록들이긴 하지만 그 원정대 그 멤버들한테 제공된 급여의 어떤 그 목록 같은 것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생각보다 괜찮아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월급에 몇 배 줄 테니까 가서 금 좀 캐자 약간 뭐 이런 약간 거였을까요? 그런 식이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이집트 네. 문명이 그렇게 금을 많이 캘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금을 이제 그 공간 내에 금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네. 그 금을 실제로 채광할 수 있는 조직을 운영할 수 있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 조직을 오랜 기간에 걸쳐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얘기는 이게 착취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제 노동을 담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속 가능하게끔 그 어떤 이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가능했었던 문명이기 네. 때문에 금의 어떤 그 확보된 양도 네. 상당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황금 정말 여러 가지로 쓰였잖아요. 심지어 마스크도 쓰이고. 네. 뭐 왕들이 어떻게 썼을지는 대략 상상 가능한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영역도 있을까? 뭐 일상에는 어떻게 뭐 쓰이긴 했을까? 약간 이런 생각. 네. 이게 이 얘기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고대 이집트에서는 대체로 은이 더 귀해요. 은이 더 비싼 금속이에요. 왜요? 금이 많으니까. 금이 너무 흔해서 금이 많으니까 은이 더 귀해요. 희귀해서. 맞아요. 네. 예.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특권 계층들이었고 이 특권 계층들은 금을 사용할 수 있으면은 어디에나 다 써요. 뭐 일단 물잔 뭐 이런 거. 그렇죠. 네. 예, 금으로 만들고 네. 의자. 그러니까 이게 근데 금으로 만드는 건 아니고요. 네. 금으로 만든 것도 있지만 대체로 그 이제 금박을 입힙니다. 가장 좋은 나무로 뭐 흑단이나 아니면은 저기 레바논 삼나무 가지고서 가구를 만들고 거기다 금박을 입혀요. 네. 근데 금은 연성이랑 전성이 좋아서 굉장히 얇게 펴가지고 네. 그 부착시키는 것도 쉽거든요. 그래서 뭐 전부 다 금으로 만들어요, 다. 그러니까 상상하실 수 있는 모든 게 다 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금으로 휘가 맞다 뭐 이런 느낌. 지팡이도 금박을 입히고요. 또 가장 좀 특이할 만한 그 투탕카멘 무덤 출토 유물 사례는 네. 신발, 금 신발이 있어요. 너무하네. 그걸 실제로 사용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다만 진짜로 순금으로 만들어진 신발이 있습니다. 예, 슬리퍼 같은 거긴 하지만 예. 불편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이제 이 왕실에 들어가면은 뭐 침대부터 뭐 식기 뭐 다 모든 것들이 대충 금으로 치장돼 있었을 그랬을 것이다. 거예요. 딱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게
그리고 출토되는 유물의 사례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네. 다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네. 그 투탕카멘 무덤에서 출토된 유물 사례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파라오가 뭐 사용을 했을 것으로 여겨지는 물건들이거든요. 근데 전부 다 금박이 입혀져 있고 다 금으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네. 아마도 뭐 대체로 왕들은 다 그렇게 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네. 또 어떤 게 있었을까요? 예를 들어 월급을 금으로 준다? 이게 화폐로서 활용됐던 것 월급, 같지는. 그러니까 화폐, 그러니까 금화가 등장하는 건 훨씬 후대 일이에요. 그거는 나중에 기원전 7세기 후반에 네. 리디아라고 하는 그 오늘날 튀르키예에 있었던 국가에서 처음 금화를 만들고요. 아마 기원전 620년 정도일 거예요. 이집트에서는 그런 화폐는 없었고 네. 다만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금으로 만들어진 어떤 물건을 이집트 파라오가 자기가 아끼던 또 자기한테 충성을 다하던 그 귀족들한테 일종의 훈장처럼 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네. 굉장히 특이한 그 물건들이 있어요. 그 금으로 만든 파리 목걸이를 줍니다. 파리 목걸이? 파리, 파리? 이렇게 플라이, 파리 있잖아요. 진짜요? 예, 진짜 파리요? 금으로 파리 모습을 만든 다음에 네. 그걸 이제 선물로 줘요. 보통 나비 이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웬 그게 그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게 파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도 했어요. 옛날에. 용감하다고. 예, 그렇죠. 파리는 우리가 아무리 쫓아도 애들이 계속 용감하죠. 다시 돌아오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전쟁에서 그 용맹성을 보여준 그 이제 자기 신하에게 너 용맹하다라고 칭찬조로 주는 훈장이었습니다. 역시 관점이 중요해. 네. 같은 파리를 봐도. 그렇죠. 그렇구나. 이게 굉장히 양가적인 건데 무르기 네. 때문에 다르게 좋다고 할 수도 있고 맞아요. 안 좋다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세공 기술이라는 게 중요한데 이게 지금 또 우리 수천 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당시 세공 기술은 어떤 거였을까? 그것도 참 궁금한데. 어떤 면에서는 사실 그 현대 세공 기술보다 더 높은 수준인 경우도 있어요. 정말요? 네. 우리가 항상 과거 사람들은 현대인들보다 뭔가 못할 것이다라고 상상을 하잖아요. 꼭 그렇진 않아요. 꼭 그렇진 않아요. 네, 네. 왜냐하면 과거에는 계속해서 사용되어 오던 기술이 어느 시점에 그 이제 잊혀지고 더 이상 현대에 사용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 장인들의 기술은 이게 그 장인들이 계속 해야 되거든요. 몇 그렇죠, 대에 그렇죠. 걸쳐가지고 계속 그 노하우를 쌓고 이게 전승되고 또 계속 연습하고 네. 해야지 이게 실력이 올라가는 건데 네. 그게 어느 순간 끊기면은 전달되지 그러네요.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금으로 가지고 정말 미세하게 사용하는 그런 기술들은 오히려 고대인들이 더 뛰어납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사실 박물관 같은 데 보면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만들었지 싶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과거에 그 장인들이 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보면 그게 사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그 장인 계층이 있기 때문인데 장인 계층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일단 문명이 그 잘 유지가 돼야 돼요. 네. 장인 계층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 전체 인구 집단의 일부는 생산 활동, 그러니까 어떤 식량 생산에 종사하지 않아도 네, 네. 그 사회가 유지가 되어야만 되거든요. 그리고 이 장인 계층은 그게 몇 대에 걸쳐서 계속 계승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문명이 안정적 유지가 되어야 되죠. 네. 그래서 그 장인 계층들이 고대 이집트에는 분명히 있었고요. 그 장인 계층들이 이제 남겨놓은 여러 그 장신구들을 보면 네. 정말 놀라울 정도로 화려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뭐 이를테면 고대 이집트에서 처음 등장한 금 세공 기술 중에서 네. 그 누금 기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누금이요? 누금은 뭐냐면 이렇게 작은 알갱이를 만들어요. 작은 알갱이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탁탁탁 해가지고 만드는 그런 기술들이 있잖아요. 그 누금 기법으로 만든 유물들 중에서 가장 오래된 유물들은 이집트에서 출토가 되고 굉장히 정교합니다. 제가 조금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 장신구는 네. 그 사트 하토르 이오네트라고 하는 중앙국 시대 12왕조 시대의 공주의 무덤에서 출토된 이렇게 그 이제 목걸이 그 뭐라 그러죠? 펜던트? 펜던트 네. 펜던트 같은 게 있어요. 네. 이게 지금 뉴욕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서 소장 전시가 되고 있어요.
이게 언제 쪽 사진? 요게 한 그 작품이에요. 기원전 한 1900년경. 그때 이걸 만들었다고요? 네. 그래서 금으로 네. 틀을 만들고 네. 그 틀에다가 그 이제 보석들이 있어요. 보석 준보석이라고 하는 네. 뭐 터키석이나 라피슬라줄리나 홍국수 같은 것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상감해가지고 네. 인레이해가지고 만든 작품입니다. 이거를 만들었다고요? 2000년 전에. 2000년이 아니라 거의 4000년 전이죠. 4000년 전에. 예. 요거는 그 굉장히 그 압도적으로 정교한 그 장신구 중에 하나이고 또 이집트의 어떤 그 이제 다양한 상징들도 같이 네. 잘 그 이제 버무려가지고 디자인적으로도 매우 뛰어납니다. 그런데 저 사이즈가 이게 목걸이면은 뭐 그렇게 엄청 크거나 그러니까 이런 딱 요 거는- 사이즈예요. 딱 이 사이즈예요? 카드 우리가 사용하는 카드보다 네네. 조금 작은 사이즈입니다. 한 8cm, 4cm 정도 될 거예요. 아마. 멋있다. 네. 이걸 당시에 만들어냈다니 그 장인들이. 네. 네. 일단 황금 자체가 돈이고 권력이고 또 사치품이기도 하고 이제 모든 의미가 다 함축적이긴 한데 이집트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의 히토르처럼 이 금의 공급망을 막 좌지우지하면서 다 막 했던 걸까요? 어떤 위치였을까요? 고대의 경제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위신제 경제라는 걸 조금 이해해야 되는데 네. 위신제 경제는 어떤 특정한 상품이나 재료를 가지고 네.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그 수단이거든요. 네. 근데 금은 어쨌건 이집트 내에서는 이 파라오를 정점으로 하고 있는 이 사회 전체 시스템을 사회의 어떤 계급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는 도구였어요. 왜냐하면은 금을 사용한다는 거는 어떤 특권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고, 네. 그리고 그 금을 이제 바라보면서 그 특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네. 뭔가 경외감을 느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방식으로 사회 시스템을 곤고하게 만드는 재료로 분명히 사회 내에서 위신제로 사용이 되었을 것이고, 이게 또 국제적으로는 네. 이집트 문명이 다른 지역들, 다른 국가들한테 어떤 그 우월성을 네네. 이제 드러낼 수 있는 수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편지에도 금 좀 줘 했던 예, 게. 맞아요. 네. 예. 근데 그게 제가 이제 아까 이제 미탄니 사례를 말씀을 드렸는데 미탄니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기원전 1350년 당시에 이집트에 준하는 레벨의 국가들이 있어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으면 바빌로니아, 네. 아시리아 네. 이런 그 국가의 왕들이 다 편지 보내서 금 달라고 해요. 정말요? 예.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집트 문명이랑 자주 같이 언급되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금이 안 나요. 없어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금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도 굉장히 이른 시기부터 금으로 만든 뭐 금박을 입힌 물건들 같은 것들이 출토가 되는데 이 지역에서 사용되던 금들은 그 지역 내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라 다 수입품이에요. 이를테면 금이 좀 나는 곳이 저기 그 이란, 아프가니스탄 쪽, 자그로스 산맥 쪽에서 금이 조금 나고, 네. 그다음에 오늘날 튀르키예, 아나톨리아 반도에서도 좀 금이 좀 나고, 네. 또 이집트에서도 금이 나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 지역들에서 금을 입수해야 되는 수입해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보다 훨씬 더 금이 귀할 수밖에 없고, 네. 또 이집트가 또 그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도 금이 월등하게 많았었기 때문에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어떤 그 왕들은 어떤 이제 높은 수준의 정치체를 갖고 있었던 군주들은 이집트에 뭔가 이제 사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바빌로니아 왕은 이제 그 카다시만 엘리 1세라고 하는 그 왕이 보낸 서신이 확인이 되는데 네. 그 아케나텐한테 보낸 편지로 생각이 되는데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아버지 때는 금을 훨씬 더 많이 주셨는데 왜 형은 이렇게밖에 안 줘요? 왜 이렇게 인색해? 좀 많이 보내주세요. 네. 이런 어떤 약간 조르는 그런 편지가 확인이 되고요.
또 이 아시리아가 이 당시에는 신흥국이거든요. 신흥. 아, 그러니까 막 부강하던, 그러니까 막 떠오르던 샛별 같은 국가였어요. 네. 그래서 이 아시리아 왕은 그 아슈르 우발리트 1세인데 이 사람이 보낸 편지에는 저를 다른 형제들처럼 똑같이 대해주십시오. 라는 그 구절이 나와요. 그건 무슨 뜻이죠?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집트가 아마 뭐 바빌로니아나 미탄이나 히타이트나 이런 국가들, 그 당시 이제 강대국들한테는 네. 금을 뭐 어느 정도 줬을 거예요. 네. 근데 아시리아는 조금밖에 안 주니까. 아, 신흥국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좀 이제 세력이 배우시면- 강해졌으니까 다른 형제들처럼 다른 국가의 왕들처럼 저도 좀 대해주세요라고 약간 조르는 또 편지가 확인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특정 시기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그런 기록들인데 아마 전 시기에 걸쳐가지고 다른 지역의 이 통치자들, 지도자들이 이집트 그 왕한테 뭐 금과 관련해서 계속 서신을 보냈을 거예요. 이 우리가 과거 이제 자료 화면이나 이런 걸 보면은 와 마치 영원할 것 같잖아요. 금처럼 변하지 않고. 그런데 이게 모든 시대가 모든 권력이 그렇지만 이게 정점이 있고 또 이제 쇠퇴하고 이런 흐름이 있었잖아요. 네. 분명히. 파라오가 어쨌든 이 황금을 쥐락펴락했잖아요. 본인들도 쓰고 외교적인 뭐 어떤 활용으로도 가능했었고. 그런데 이제 파라오 권력이 약해지면 이 금도 누군가 약간 손바뀜이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소유권이 어딘가로 옮겨지지는 않았나요? 이론적으로 고대 이집트 문명이 존재하던 당시에는 네. 이집트 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의 소유권은 다 파라오한테 있어요. 국가의 것이자 파라오의 파라오의 것이죠. 것이니까. 네.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특히 신왕국 시대 중반이 지나가면서 이집트의 그 신전 권력이 되게 강화가 돼요. 신전 권력이. 예. 그러니까 이집트의 그 당시 최고 신이 아멘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던 그 이제 그 신전 중에서 제일 그 상위 신전이 카레나크 신전의 대신관을 비롯해서 그 신관 집단이 일종의 어떤 그 권력 공동체를 만들어 가면서 오히려 이제 파라오의 권력을 약간 압도하는 모습들이 신왕국 시대 후반에 나타납니다. 아 이게 개념이 예전에 뭐 교황과 왕이 있었던 것처럼 비슷해요. 신전 권력 또 파라오 왕 예. 이렇게 약간 분리가 됐었던 예. 거군요. 그래서 신왕국이 끝이 나고 제3중관기라고 불리는 시기가 되면 이집트 파라오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이집트 전체의 통치자이긴 한데 실제적으로는 이집트 북부만 통치할 수가 있었고 아. 이집트 남부 지역 상위 이집트라고 하는데 이 상위 이집트는 그 카르나크 신전의 대신관이 거의 통치하는 그런 시대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집트의 그 금광들은 대체로 남부 지역 혹은 이집트보다 더 남쪽의 누비아 지역에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금과 관련된 채광권이나 유통권의 상당 부분을 이 신관들이 아마 좌지우지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얘기도 들었어요. 어쨌든 신전에 뭔가 권력과 부가 집중되면서 왕실 재정이 약화되니까 극단적으로 신왕국 말기쯤 뭐 파라오가 왕실 무덤을 도굴했다더라 이런 얘기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그거는 이집트 역사 속에서 되게 자주 일어나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집트의 왕묘나 여러 이제 그 중요한 유적들이 도굴됐다는 사실을 지금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도굴이 언제 일어났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도굴은 언제나 일어나거든요. 늘 늘 발생하는 일어나요. 거였다. 근데 그 네. 중에서 조직적으로 일어났었던 도굴들은 대체로 왕실 주도였을 것이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근데 왕실 주도로 도적질을 하다니. 네, 그게 왜 아무튼. 그러냐면, 그러니까 사실 이걸 우리가 그렇게 도적질이라고 하는 그 이제 그 평가는 되게 현대인적인 것이고, 고대 이집트인들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그 전 시대의 어떤 유물들을 재활용하는 거는 또 정치적으로는 어떤 면에서는 지금의 왕이 과거의 왕이랑 자신을 연결 지으려고 하는 그럼으로써 정치적인 정통성을 더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으로도 볼 수 있어요. 아. 근데 아무튼 네. 이제 굉장히 뭔가 이제 그 풍요롭고 네네. 시스템이 잘 돌아갈 때는 네. 굳이 그렇게 안 하고 새로 만들어서 하면 이제 사용했었던 되니까.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부장품이거든요. 부장품. 네. 만약에 이제 조금 뭐 유통망이 좀 깨지고 이런 상태에서 왕이 나 무덤 만들 때 내 무덤에 넣을 부장품들 다 금으로 만들고 싶은데 금이 좀 부족하네. 네. 그럼 어떻게? 그러면 이제 조직을 가져와라. 꾸려서 야 가서 좀 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네. 이전 시대의 이제 왕묘들을 도굴해서 그 재료들을 재활용하는, 재사용하는 사례들이 나타납니다.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신왕국 시대 말기, 뭐 제3중간기 요럴 때 많이 나타나죠. 네. 그들은 이제 도굴이 아니라 그 조직해서 가는 사람들은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가져오는 거야. 뭐 이런 개념으로. 그냥 이제 정치적으로 공무원이죠. 예, 공무원 이제 갔다 오라니까. 예, 네, 그렇죠. 금 좀 가지고 온다. 예. 네. 아니 그래서 그렇다면 이 황금 왕국이라고 불릴까? 이 고대 이집트 화려한 시절은 어떻게 됐나요? 이집트는 이게 뭐 한 번에 멸망한 게 아니라요. 서서히 이제 사라져가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한 신왕국 시대가 지나면서부터 조금씩 패권을 잃어가게 되고 나중에 이제 말기 시대라고 불리는 시대가 되면은 정치적으로 이집트가 이제 다른 메소포타미아 쪽의 제국들한테 침략을 받아요. 아시리아, 페르시아 같은 제국들한테.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알렉산드로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부르는 네. 그 마케도니아의 왕이 이집트에 들어와서 이집트를 정복하게 되고 네. 그 이후에 이집트가 이제 그리스 계통의 왕조 통치를 받게 됐는데 네. 이 왕조를 이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라고 하고 네. 아마 다들 잘 아시는 클레오파트라는 이 왕조의 마지막 파라오입니다. 근데 이때도 프톨레마이오스 시대 때에도 이게 이제 기원전 한 4세기부터 네. 기원전 1세기 정도까지인데 네. 이때도 이집트의 경제력은 압도적이에요. 그래요? 예. 그리고 나서 이집트가 결국에 클레오파트라가 그 로마 옥타비아누스한테 패배함으로써 이집트가 로마 제국의 영토가 되거든요. 기원전 네. 30년에. 네. 그때 이후에도 이집트는 계속 유지가 풍요로운 공간이에요. 어. 다만 정치적으로 로마의 통치를 받을 뿐이지 풍요로운 공간입니다. 황금 왕국은 계속 이어지고 있죠. 계속 지금도 이어지는 예, 건가요? 왜냐하면은 네. 이게 죄송합니다. 그 정치적으로 고대 이집트가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이집트가 갖고 있었던 황금은 계속 이제 어떤 그 이집트 그 공간을 대표하는 이미지로 자리를 잡았었고 그래서 나중에 후대 이슬람 시대가 돼도 네. 이슬람의 통치자들이 이집트에서 계속해서 황금을 채광을 해요. 그렇군요. 계속 그게 고대 이집트의 그 광산들에도 계속 그 이제 인력을 보내가지고 황금을 계속 채광을 합니다. 네네. 물론 이게 오늘날에는 뭐 남아공이나 이런 쪽에서 훨씬 더 많은 금이 채광이 되지만 지금 이집트에도 금 광산이 있어요. 지금요. 예. 네네. 대표적으로 이 수카리 광산이라고 하는 곳인데 네. 꽤 많은 현금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그래서 2009년부터 상당히 많은 그 자금이 이제 어떤 그 금 개발 프로젝트에 이제 투입이 되고 있어요. 새로 발견이 된 거예요, 그 광산이? 원래 있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고대에도 금이 있었던 것인데 네. 그 공간의 지하에도 금이 계속 매장되어 있다는 판단이 내려져서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 고대 이집트는 뭐 사라졌지만 당연히 어쨌든 이 황금 왕국이란 그거는 이어지고 있는 뭐 거죠. 이어지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고대로부터 지금도 개발이 되는 광산이니까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복 이런 받은 사례들을 나라. 보면 네. 문명은 사라지고 국가는 망해도 금은 계속된다. 그러네요. 네. 어쨌든 뭐 화려한 시절, 뭐 지금 뭐 금으로 치장하는 시기는 아니니까 이런 화려한 시절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뭐 유물은 고스란히 남아서 지금도 이집트 대박물관을 오픈하고 그렇죠. 이건 참 영원한 것 같아요. 이런 금은 유물들. 영원하죠. 네, 정말 영원한 것 같아요. 약간 네. 인간의 본성이랑도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물들을 본다는 건 그 시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귀하게 네. 여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유물을 이제 이집트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가 만들었는데 왜 우리 땅이 아니라 쟤네들이 갖고 있지? 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예. 워낙 이제 서로 전쟁의 역사, 뭐 도굴의 역사 이런 예. 거 있었으니까 이 유물들 어디서 볼 수 있어요? 금으로 만든 유물들이요? 네, 금으로 만든 유물들. 고대 이집트의 유물들은 일반적인 유물들은 어디에서나 볼 수 있어요. 다 훔쳐갔어요? 아니요, 이렇게 다음 처방, 그러니까 네, 이게 말이 길어지는데 네. 이렇게 반출이 된 유물들이 많죠 해외로. 이 반출 가운데서 일부는 불법적인 것이지만, 네. 그러니까 훔쳐간 것이지만, 네. 또 일부는 정당하게 또 가져간 것이거든요. 네. 그런 유물들은 특히 서구권에 있는 박물관들에서는 매우 쉽게 볼 수 있어요. 너무 많이 나갔기 때문에 네. 뭐 주요한 뭐 브리티시 뮤지엄이나 루브르 박물관이나 이런 주요 박물관들이 아니더라도
유럽에 있는 지방 박물관에 가셔도 이집트 유물은 되게 쉽게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금으로 만들어진 것들은 또 그 숫자가 제한적이잖아요. 네. 대다수는 이집트에 있어요. 예, 그러니까 화려하고 정말 중요한 유물들은 네. 상당수가 이집트에 여전히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이제 유물의 그 유물군이 투탕카멘 무덤 출토 유물들은 네, 전부 다 이집트에 있고요. 어. 한 점도 밖으로 못 나갔습니다. 아까 그 5,000점 맞아요. 이상이라는 예, 전부 다 이집트에 있고요. 그것도 참 또 대단하네요. 도굴되지 않은 왕묘의 사례인 푸세네스 1세의 유물들도 대다수 다 이집트에 있고요. 물론 일부는 이제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네네. 프랑스 같은 데 독일이나 이런 데 나가 있는 것들이 있지만 황금으로 만들어진 유물들은 대체로 이집트에서 보존되고 있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아까 네. 요 금으로 만들어진 유물은 아닌데 금과 관련해서 한 가지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은 이집트 유물이 있는데 네. 요거는 이탈리아에 있습니다. 이탈리아 토리노에 가시면은 네. 그 토리노 이집트 박물관이라고 네. 세계에서 제일 좋은 이집트 박물관 중에 어. 하나인 박물관이 있는데 아, 그래요? 네. 거기에 가시면은 그 토리노 파피루스 지도라고 하는 유물이 있어요. 요거는 기원전 1160년경에 만들어진 지도예요. 말 그대로. 지도인데 지도예요. 근데 어떤 지도냐면은 채석장으로 원정을 떠나는 사람들이 사용하던 지도예요. 아. 여기 가면은 무슨 돌이 있고 여기 가면 무슨 돌이 있고 여기 가면 금이 있고 이런 위치가 오. 이제 그려져 있습니다.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이렇게 이 황금 유물 워낙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나 우리 뭐 신라 네. 왕관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 거잖아요. 각국이. 이집트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뭐 금이나 혹은 유물에 대한 이게 이제 각 지역마다 금의 성분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이집트 이제 고대 이집트 사람들이 사용했었던 금은 약간 붉은빛이 돌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구리가 좀 섞여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근데 네. 그 구리를 이 당시에 사람들은 완벽하게 분리해낼 수 없었기 때문에 섞어가지고 사용했는데 그게 되게 매력적인 또 색깔로 여겨졌었고 그래서 실제로 그 사례가 객관적으로 분석된 적은 없지만 네. 그 유럽 지역에서 출토되는 여러 금 유물들 중에서 네. 일부는 아마 이집트 금으로 만든 것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약간 시그니처 같은 건가 봐요. 딱 예. 보면 아, 저거는 이집트 출신일 거야. 뭐 이런 그 것처럼. 대표적인 사례가 어. 그것도 이제 객관적으로 증명된 건 아닌데 여러 이제 가설 중에 하나인데 그 그리스의 미케네 지역에서 출토된 굉장히 유명한 금 유물이 있어요. 네. 뭐 아가멤논의 황금 마스크라고 불리는 네네. 그 이제 금으로 만들어진 그 사람의 가면이 있는데 이제 아직까지 분석되지 않았지만 네. 뭐 이제 육안으로 봤을 때 이거 이집트 금 같은데라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어떤 국제 정세를 보면은 미케네, 그러니까 그리스 본토에 있는 미케네죠. 네. 미케네와 이집트는 교류가 계속 있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 가면을 만들 때 사용했었던 금이 정확하게 어디서 이제 출토가 된 건지는 알 수 없지. 아직까지 분석되지 않았지만 네. 뭐 이제 육안으로 봤을 때 이거 이집트 금 같은데라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이집트에서 왔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연구자들도 있었어요. 아, 그래요. 결국은 이집트의 뭐 유물, 이집트의 역사, 또 특히 황금 관련된 유물 보려면 그냥 이집트 가는 게 가장 정석이겠네요. 그렇죠. 네. 이집트에 그 새롭게 개관한 대박물관 가셔가지고 황금 유물을 보시고 네. 또 근처에 피라미드도 있으니까 피라미드 꼭 피라미드도 가야죠. 보시고 네. 예, 열기도 그러면 좋을 타고. 것 같아요. 예. 네. 지식의 정석 마지막 한 줄 정리 시간이죠. 소장님에게 이집트 황금 문명이란? 한 줄로 정리가 안 될 것 같은데. 네, 다들 어려워하세요. 예. 네. 고대 이집트 문명은 황금 문명인 것만은 아니다. 고대 이집트 문명을 황금 문명이라고만 하기에는 네. 그 이 문명이 갖고 있는 입체성이 훨씬 더 복잡합니다. 황금도 있었지만 네. 그 황금을 다량으로 이제 그 채광해서 사용할 수 있었던 데에는 이집트 문명이 갖고 있었던 어떤 그 기반 자체가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단단했기 때문이거든요. 네. 때문에 이집트 문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황금으로 시작하되 네. 황금으로만 끝내면 안 된다. 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인간의 역사는 금에 대한 어떤 욕망의 역사 같다는 생각도 들고 워낙 수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인간과 금은 계속 어떤 식으로도 함께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지금 마지막 그 한 줄 평이 너무 남는데 이집트가 오히려 황금에 가려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집트 문명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리고 그 황금 문명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했던 그 모든 기반들을 좀 봐야 되는데 너무 우리 황금 마스크에만 집중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황금 시대 번영했던 이집트 역사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오늘 광민수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생명은 어디서 시작됐고 또 어떻게 달라져 왔는가? 끝없는 이 질문에 우리는 결국 다시 한 사람을 찾게 됩니다. 바로 찰스 다윈입니다. 진화론은 항상 다윈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찰스 다윈은 진화론자가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찰스 다윈은 금수저였어요. 대표적인 금수저였어요. 금수저. 대표적인 금수저였어요. 없었으면 그러니까 다윈에게 진화론이 이런 태어나지 기회도 않았다. 없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 배를 안 탔으면 계속 여튼 다윈 목사님 같은 잘하고 경우는 있겠죠. 목사님 잘하고 목사님 있었을 잘하고 것 있었을 거예요. 이분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생기죠.